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자산, 돈에 관련된 이야기, 또 우리 돈에 관련해서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몸 건강까지 다방면으로 함께 내 자산, 내 건강,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처음으로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이걸 왜 어렵게 느끼는지를 한번 분석하고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요, 많은 분들. 이 사람이 왜 돈 앞에서 선택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게 되는지 심리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몸도 챙겨야 하는데 거북목이나 일자목, 버섯목이 생기는 진짜 원인과 해결책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가장 먼저 만나볼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전문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직접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주실 분은 아너스텍스의 김미정 대표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도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너스텍스 대표 세무사 김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또 좋은 우리 세금 상속 상여 관련된 좋은 정보를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일단은 첫 번째로 시청자분의 사연을 또 받아봤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주택을 매수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거래 금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자금 흐름을 소명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좀 불안해졌는데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고 예전에 모아둔 자금과 대출이 섞여 있어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도 걱정되고요. 자금 출처 조사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나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 시청자분께서 고민이 좀 있으신데 자금 출처 조사를 갑자기 좀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이게 뭔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괜히 막 자금 출처 조사 이러니까 막 심각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세무사님이 어쨌든 뭐 부동산 집이나 이렇게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어쨌든 무조건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 기준이 뭔가요? 우선 자금 출처 조사는 일단 단계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지금 현재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주택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계획을 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먼저 써서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네. 자금 출처와 관련된 소명 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자금 소명은 소득금액 증명원, 예급잔액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등과 같이 실제 입증 자료와 함께 본인의 어떠한 소득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네. 이 소명 과정에서 뭔가 문제되는 항목이 발견되는 경우에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가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최근 강남과 마용성 지역에 있는 고가주택 거래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연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국세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검증을 하고 이후 소명 단계에서는 사적 채무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의 출처 소명 자체는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바지만 자금 출처 조사 자체는 모두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소득의 탈루나 증여가 없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고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무사히 조사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든 경우에 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건 아닌데, 근데 또 간혹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집을 뭐 주택을 구매를 안 했는데도 조사를 받았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뭔가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 자체를 주택을 구매했을 때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네네.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전세 거래에 대해서도 채무 상환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부동산 매매 같은 거래가 있을 때 조사를 받을 확률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전월세 신고 시스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 등 해서 각종 전자 시스템이 발달을 한 상태여서 국가에서는 우리의 자산 상태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자산의 변동이 발생을 했는데 자산의 취득이 자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했을 때 고액의 증여세 납부 재원을 누구가 마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증여세율은 최대 50%에 달하기 때문에 고액의 자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세액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50억 원 정도의 자산을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20억 원이나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증여자가 이 증여세를 대리 납부해주는 경우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증여세법에서는 이 대리 납부한 증여세 자체에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고액의 증여세가 있을 때는 이 증여세 납부 재원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복잡하네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뭔가 변화가 생기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던 건데, 그럼 국세청이 저희의 자금의 돈의 흐름에 어디까지를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뭐 거액 자산가고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재벌이고 뭐 그러면은 뭐 들여다 보겠지만 저희 같은 수준의 자금도 들여다 보는 건지 이거 저희 그 어디까지 이렇게 국세청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국세청은 개개인에 대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일명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이 얼마를 벌었고 거기서 얼마를 지출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순자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국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우리는 매년 소득 신고를 합니다. 그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대리해서 신고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국가가 우리의 소득을 아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또한 우리의 지출 내역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우리가 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지출로 사용했는지 역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가에서는 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하고 순자산이 얼마 남아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현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뭔가 소득의 탈루가 있거나 혹은 증여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증여나 상속 뭐 이런 걸 미리 준비할 때 또 생각하시는 게 계좌이체로 조금씩 이렇게 보내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디까지는 이게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다 걸린다, 다 자금이 추적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계좌이체 거래는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그쵸.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에 고액을 이체하면 국가에서 증여를 의심할 수 있으니 그쵸. 소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괜찮으시는지를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액 이체 거래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소액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체 거래를 이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의심 거래로 보고가 되기 때문인데요. 금융기관에서는 하루에 이제 현금 거래를 1천만 원 이상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자료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루에 1천만 원 이하의 거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주기적이면? 네, 그렇게 되면 의심 거래로 역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회성 이체 거래 한 번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체 거래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고 결국 국세청에도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큰 액수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작은 액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면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걸 계좌이체면 기록에 남으니 그러면 그냥 진짜 현금, 캐시로 현금 따발로 주면 이런 거는 안 걸리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여쭤보시는 네네.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래는 이런 거래인데요. 자녀가 부모와 부담부 증여 거래를 하고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면 네.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 부동산을 증여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 끼어 있는 채무를 자녀에게 승계하게 하고 자녀는 그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을 하는 거래를 부담부 증여 거래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 거래는 단순하게 일반 자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때 부담부 증여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뭘까요? 반드시 자녀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자녀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서 부모가 현금을 뽑아서 몰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네네네. 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부모의 통장에서는 현금 출금액이 계속적으로 그렇겠죠. 찍히게 되고 자녀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보다 채무 상환액 플러스 지출액이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역시 그런 분석 시스템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자, 이게 체계적이군요. 쉽지, 네. 세금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네요, 확실히.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집이나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러면은 자금 출처는 이때는 나눠서 보는 거예요? 각각 이 남편과 아내를 각각 체크를 하는 건지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당연히 각각 하셔야 되는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취득한 지분율에 따라서 네. 보등의 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입증도 각각 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 그 지분율의 만큼은 네. 본인의 자금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본인의 소득, 본인의 예금, 본인의 증여 이런 것들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본인의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네네. 아내가 가정주부인 경우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당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물론 본인의 고유 재산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상관이 없고 또한 증여세법에서는 현재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12억 원을 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이 과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그렇겠네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을 하면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소득 증빙 없이 만약에 이렇게 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부간이라고 하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쪽이 소득이 없으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그럼 이제 또 조사를 하는 이 기간 범위도 궁금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한 10년 정도는 다 본다. 10년 전 거까지는 다 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더 뒤로 확장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해당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증여세법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동일인에게서 받은 자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증여세가 이런 방식으로 과세를 하는 이유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이 매우 커질수록 증여세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자산을 한꺼번에 증여하지 않고 쪼개서 증여했을 때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자 동일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증여하더라도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이후에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를 빼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의심이 되는 경우가 되면 과거 10년의 증여까지 합산을 해야 돼서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봐서 증여를 합산하게 되면 과세가액이 매우 커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매우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일회성의 과세로 끝나지 않고 과거 데이터까지 조사하게 되는 경우 엄청난 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자금 출처 조사도 어쨌든 이것에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대비 어쨌든 뭐 상속 증여는 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언제부터 대비를 하면은 좋을까요?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기 전에 뭔가를 다 해놔야 되나요? 아니면 출처 조사가 나온 후면은 좀 늦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세무조사는 당연히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해서 자금 출처 조사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형성 과정이 매우 투명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자금 출처 소명 단계에서 모든 과정이 끝날 수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 경우라고 한다면 증여나 소득 탄로가 이미 의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온 경우라도 조사 대응을 해나갈 수는 있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액의 추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소득의 형성 과정, 증여 등을 한번 미리 살펴보시고 자신의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국세청에서는 30대의 주택 구매,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 구매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상담받고 대비하셔서 자금 출처 조사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함께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뭐 잘못했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합당하게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걸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미리 좀 준비하고 전문가 상담을 하면 충분히 잘 우리가 넘길 수 있고 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너스텍스 김미정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좀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실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분 함께 인사 나눌게요. 더 단단 주식회사의 배다정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이오마커 기반 정신건강 솔루션 대표 더단단 대표 배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배다정 대표님과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번째 또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돈과 관련된 선택을 할 때마다 유독 판단이 흔들린다는 걸 좀 느끼는 사람입니다. 큰 금액을 쓰는 결정뿐만 아니라 투자나 소비 같은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늘 뒤늦게 후회가 남습니다. 머리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믿었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감정에 끌려 결정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의 선택이나 뉴스, 숫자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지 불안해지는 순간도 잦습니다. 이런 심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점점 피곤해지는데요. 사람들이 돈 앞에서 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하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심리적으로 힘드신가 봐요. 뭐 투자를 한다거나 소비를 한다거나
뭔가 돈에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게 뭐 쉽지는 않은데 유독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다정 대표님께 좀 조언을 구해봐야 할 텐데 자,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 사연처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뭔가 뭔가 선택을 해야 하고 불리한 타이밍, 내가 어려운 상황 이럴 때 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결정을 내리기가. 네, 이제 이거는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뇌에 깊게 각인된 생존 반응의 부작용에 가깝습니다. 먼저 투자를 할 때 시장에 사람들이 막 몰리면은 뇌 편도체가 반응을 하고 이제 남들 다 가는데 나만 투자 안 하면 위험하다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군집행동, 최근에는 포모라고도 부릅니다. 상승장에서는 도파민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판단이 좀 빨라지고 하락장에서는 편도체가 공포 신호를 보내면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제동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는 우리가 확신을 느끼고 바닥에서는 위험하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죠. 이거를 이제 행동 재무학에서는 처분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이익은 빨리 확정하고 손실은 좀 공포 속에서 정리하는 패턴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를 할 때 방금 사연자분처럼 항상 어렵고 또 나는 고점 매수와 저점 매도를 반복한다. 이거는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뇌가 생존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는 주식을 못해서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기질? 네. 그런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투자 성향이라는 게 근데 또 잘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이게 투자 성향이나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법도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일단 절반은 타고났고 절반은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이 타고난 부분을 기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기질은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인 부분, 조금 이제 유전적인 수인이 있는 부분이어서 쉽게 완전히 바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질 중에서 예를 들면은 자극 추구 성향이 좀 높은 분들은 상승 자극이랑 시장의 변동성에 좀 쉽게 반응을 하고 또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분들은 손실 가능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질이라는 것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랑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서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성격이라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영역으로 조금 완화를 시킬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운영 방식인데요. 우리 전전두엽이라고 부르는 뇌의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훈련과 환경 설계를 하면은 조금 보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질을 완벽하게 고치려는 것보다는 기질이 반응할 때, 흔들릴 때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자, 이게 본성의 기질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은 우리가 학습하거나 훈련을 해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리적인 결정, 꼭 돈에 관련된 결정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개선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회사를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이 하시잖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또 이렇게 힘든 상태,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왔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번아웃 상태에서 회사를 퇴사 결정? 이런 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괜찮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제 번아웃은 단순히 지친 상태라기보다는 이제 뇌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상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감정과 생존 반응을 좀 결정하는 번영계가 반짝 켜집니다. 그래서 퇴사라는 선택이 삶을 바꾸기 위한 현명한 이제 선택보다는 지금의 고통을 좀 멈추기 위한 해피 반응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럴 때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미래를 길게 내다보는 사고가 어렵고 지금만 벗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라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확신 자체가 번아웃이 만드는 이제 인지적인 착시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안개처럼 우리 판단을 좀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상태에서 내린 퇴사 결정의 이유보다는 이렇게 안개가 낀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퇴사 생각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잠시 좀 내가 온전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뭐 결정을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근데 또 오히려 그런 결정을 하고 내가 힘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뒤로 또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번아웃 이후에 무기력이 좀 더 깊어지고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자존감의 파이프라인이 대체적으로 하나, 즉 일에 좀 몰두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이제 가치가 일 성취에만 좀 묶여 있었던 경우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일을 그만두는 순간 좀 자기 자신 사라지는 느낌을 받기가 쉽고, 또 내 보상 시스템 역시 일과 어떤 성취에서만 도파민을 공급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끊기면 공허와 무기력이 좀 빠르게 깊어집니다. 반대로 이럴 때 회복이 빠른 분들은 일하는 나 외에도 이제 관계 속의 나, 그다음에 뭐 움직이는 나, 신체 활동을 하는 나, 취미를 배우는 나, 이렇게 자아 정체성을 좀 여러 가지로 분산해 두고 있는 분들이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자기 개념 복잡성이라고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를 여러 영역으로 좀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덜 취약하고, 어떤 곳에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터져도 다른 곳에서 조금 무너지지 않게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만 분산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 자존감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존감 분산 투자. 네. 이게 좋은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일에만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분산시켜 놓으면 스트레스가 또 상쇄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렇게 일에만 너무 몰두해 있으신 분들이 또 분산해야지 하면서 이제 내가 뭔가를 사거나 소비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기분이 좋다라고 하다가 금방 또 그때 이거 괜히 샀나 그러다가 또 다른 걸 사면 또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좀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왜 이럴까요? 알면서도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악순환은 우리 이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뇌 보상 예측 구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기 전에는 이걸 사면 좀 만족할 것 같다는 기대가 크게 부풀어 있는데, 실제 만족감은 매우 짧게 사라지고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제 뇌가 이 소비 실패를 이번 물건이 별로였기 때문이라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큰 소비,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게임에서 어떤 아이템 하나 작은 거 사면은 만족할 줄 알고 사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이번 판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의 문제다 해가지고 더 좋은 무기, 그러네요. 비싼 무기 아이템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이제 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전전두엽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뇌는 이제 손쉬운 위로 수단인 소비를 좀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후회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다음 소비의 또 출발점이 되는 악순환이 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더 큰 걸로 또 보상을 받고 내가 만족할 수 있겠지라는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요거의 고리를 좀 깰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한 개인도 이런 고민과 이 심리적인 이 고민들이 있지만 또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이 뭐 경제 활동을 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이제 또 싸움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돈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돈 때문에 결국에는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본질의 원인이 돈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돈이 문제일까요? 그 기저에는 또 뭔가의 뭐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이제 본질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숫자 다툼이라고 보여지지만 네네. 통제권과 이제 생존 불안의 다툼입니다. 네, 돈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돈을 펑펑 쓰거나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면 상대방의 뇌는 이것을 과소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이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이때 편도체가 또 막 활성화가 되면 이제 배우자를 파트너가 아니라 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쓰는 방식이 이제 기질이라던가 양육 환경에서 형성된 돈의 지도, 머니 스크립트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돈은 안전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이제 왜 이렇게 아껴라는 말은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해? 라고 들리고 또 왜 이렇게 돈을 펑펑 써? 라는 말은 왜 이렇게 내 미래를 불안하게 해? 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네네. 그래서 뇌는 이제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이렇게 고수하려고 하다가 보니 평행선을 달리게 되고요. 결국 이거는 회계 문제라기보다는 서로의 불안을 어떻게 안심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심리적 안정기지의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결국에는 뭐 돈 많이 벌어오고 못 벌어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비를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서로 이해를 해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거나 한다. 왜 말 몰라줘?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돈, 결국에는 저희가 돈과 심리가 지금 엮여져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내 연봉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근데 내가 그런 목표를 달성해서 연봉이 올라가고 수입이 많아지고 해도 공허해진다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뭐 공허한 것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버는데도 왜 약간 공허하고 만족감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우리 뇌가 절대적인 그 숫자보다는 비교와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를 때는 이제 잠깐 만족감이 생기지만 뇌는 빠르게 다시 그 연봉을 기준선 셋 포인트로 다시 설정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쾌락 적응,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 이제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금세 평범해지고 다음 신제품을 갈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로또에 당첨된 분들을 네.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1년 후에는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이랑 행복 지수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네. 또 여기다가 사회적 비교가 더해지면은 만족은 더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제 내 소득이 올라가는데 주변 소득이 함께 올라간다 하면은 뇌는 이거를 좀 손실이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벌어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늘 공허하고 부족한 느낌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이제 소득의 크기 그 자체보다는 이 비교와
기준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 우리는 흔히 말하면 와 나도 막 뭐 예를 들면 뭐 이재용 회장처럼 주식이 막 올라서 자산이 막 30조면은 걱정이 없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 뭐 돈이 많아도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이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사실은 그 회장님들은 불안이 굉장히 높으실 거고요. 실제로는. 그쵸, 예. 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애초에 불안 민감도가 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원리냐면은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필수적인 감정이거든요. 네네. 위험을 좀 감지하고 회피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데려가주고 하는 감정인데 이 불안이 높을수록 이제 미리 대비하고 예측하고 공부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가 분들 중에는 불안이 애초에 좀 높은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럼 왜 계속 벌어도 불안해지냐? 네. 그러면 자산과 성공의 기준이 이제 어떤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시장과 제도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제하면 안전하다 하는 공식이 좀 흔들리게 되겠고 또 뇌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돼서 선택지랑 변수가 증가하면은 전전두엽이 이룰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속 계산하고 편도체는 그 가능성들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보다 좀 고급 스포츠카 운전할 때 살짝 긁힐까 봐 더 긴장되죠. 네, 이런 이유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수록 불안해지는 현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좀 어떻게 관리해왔냐 이런 통제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에 가깝고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작정 이제 자산 증식을 해서 더 늘리는 것보다는 나의 불안과 이제 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문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돈과 나의 결정과 이것에 관련해서 심리적인 불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 문제와 관련된 결정 이런 걸 할 때 이런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좀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돈 문제를 반복하는 것은 앞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의지가 약하다, 내 성격의 문제다 보다는 뇌에 저장된 잘못된 반응 경로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3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뇌의 금융 발작 버튼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자책을 하기 전에 언제 이성을 잃는지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나는 남의 수익 인증을 볼 때인지 혹은 손실 직후에 분노가 올라올 때인지 아니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밤 10시 이후인지 이렇게 나만의 충동 트리거를 좀 미리 분석하고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 내 결심을 믿는 것보다는 강제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때 우리는 이미 뇌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참자는 다짐이 아니라 물리적 장치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문 결제를 해지한다거나 투자 한도를 자동 잠금한다는 거, 그리고 또 송금 전에 숙고를 좀 유도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충동적인 선택을 우리가 좀 제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뇌가 무분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돈이 내 손을 거치지 않게 자동화 배달 사고를 방지하는 건데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월급이 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고민할 새도 없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나가게 구상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월급이 들어왔을 때 저축, 공과금, 비상금 이제 이런 다양한 루트로 자동이체를 좀 걸어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쓸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재정적 단일 경로를 만들어서 좀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돈 문제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책하는 반성문 대신 내 돈이 흐르는 길목에 확실한 바리게이트를 쳐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돈에 관한 결정이 어렵다면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시스템을 세팅을 해놓는 것도 돈을 지키거나 또 돈을 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배다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단단 주식회사 배다정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세 번째 함께 해주실 건강닥터 소개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함께할 전문가 인사하겠습니다. 교정운동 전문가 강찬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교정운동 전문가 강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강찬영 전문가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시청자분의 사연 역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거울을 보면 목이 앞으로 쏠려 있고 어깨가 말려 있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거북목이나 일자목, 심하면 버섯목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넘겼는데 최근에는 두통이나 어깨 뻐근함까지 자주 느껴집니다.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세를 고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스트레칭을 해도 그때뿐이고 운동을 시작하려니까 오히려 더 아플까 봐 망설여집니다. 생활 속에서 목과 어깨 정렬을 바로 잡으려면 어떤 운동과 습관이 필요한지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은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강찬영 전문가 자세하게 좀 요 해법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거북목, 일자목, 버섯목까지 이름이 막 여러 가지 목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다른 건지 아니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셋 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통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회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름은 각기 다 다르지만요. 완전히 다른 병이라기보다 같은 메커니즘 안에서 상태 차이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자목, 그다음 거북목, 그다음 버섯목으로 상태가 이렇게 악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 과정에서 일자목은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을 당기고 경직된 자세에서 많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목에 C커브가 없어지면서 목이 완전히 곧게 펴진 상태로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외형적인 변화보다 피로함이나 뻐근함이 가장 많이 느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저희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구부린 자세로 많이 있다 보면은 저희가 앞쪽 근육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등 쪽은 약해지는 메커니즘이 보이는데요.
생기는데요. 이를 상부교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 결과 머리가 자연스럽게 어깨, 여기 견봉보다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를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 목뼈와 등뼈가 만나는 지점 C7, 그 목의 가장 큰 뼈인데요. 네. 이 뼈에 계속 하중이 가해지면요. 여기에 근육과 연부 조직이 계속 두꺼워지면서 버섯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버섯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이 현장에서 실제로 뭐 이렇게 자세 교정이나 해 주실 때 이게 목이 아프다고 목만 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위가 원인인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요. 네. 목은 사실은 결과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목은 이제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고요. 원인은 보통 몸통이나 어깨 정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부교차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네. 상부교차 증후군은요. 앞쪽이 이렇게 타이트해지고 등 쪽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몸통에서 머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중심을 잡다 보면 머리가 몸통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보상 정략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버섯목은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아, 네. 대부분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버섯목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히 지방이 위에서 생긴 이 형태를 볼 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네.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겠는데요. 이게 튀어나온 부위를 직접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통과 저희 구부러진 어깨 정렬을 우선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초기나 중등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자세 교정 운동과 도수 치료를 병행했을 때 충분히 호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몸이 부담이 없는 선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치료적인 접근, 교정 운동적인 접근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또 약간 아까 뭐 도수 치료나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목만 이렇게 늘리고 뭐 풀려고 하시잖아요. 이 목 스트레칭만 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으실 수 있어요? 목 스트레칭 우선은 안 하시는 것보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목 스트레칭은 일시적으로 그냥 시원한 느낌만 그쵸, 주고요. 결국에 저희 원인은 몸통에 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단축된 근육과 약화된 근육을 구분하는 접근이 먼저겠습니다. 이미 짧아져 있는 근육은 스트레칭으로 길이를 회복해 주어야 되고 반대로 쓰지 않아 약화된 근육은 강화시켜 주시면 조금 더 교정적인 접근이 올바른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세가 안정되고요. 통증도 다시 쉽게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뭐 가슴을 쫙 펴야 된다,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가슴을 과도하게 이렇게 조여지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자세가 바르고 고다 보이지만 이런 자세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에 완만한 C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일자목으로 만들고요. 불필요한 긴장들이 너무 만들어지기 때문에 힘으로 자세를 고정시키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때문에 오히려 경직되는 방향으로 몸을 유도하게 되고요. 저희 몸은요, 사실 이렇게 굳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형태여야 됩니다. 그렇죠. 날개뼈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면 어깨와 팔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목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몸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한 자세란 특정 모양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펴지고 다시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고 완만한 움직임을 해내는 것이 교정 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운동도 하시고 뭐 치료도 받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도 이게 잘 안 나아진다. 계속 제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현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반복된 생활 패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네. 운동이나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나오지만 사실 일시적이잖아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보낼 수 없고 많아봤자 주에 2, 3회 한두 시간 규정 운동을 한다고 사실 자세가 완전히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시간을 갖더라도 나머지 시간들을 조금 더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방향이 올바르겠고요. 특히 앉아있을 때 턱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나 어깨를 말고 있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교정 운동을 방해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치료를 받는 시간보다 생활 습관 자체를 교정을 하셔야 올바른 교정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일자목, 버선목, 이런 목 관련된 이 통증을 이게 수술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심각한 경우도 생기나요? 그런 건 언제인가요? 사실은 웬만한 경우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 자세 교정 운동이나 비수술적 치료를 관리가 보통 그 전 단계에서 가능하지만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네. 팔저림이나 이제 감각적으로 이상함이 느껴지거나 뭔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거나 뭐 영상 촬영을 하셨을 때 완전히 디스크 탈출이거나 척추관 협착처럼 완전히 신경이 압박되어서 눌려져 있는 경우에 많이 수술적 접근을 하고요. 또한 충분한 기간 동안 교정 운동을 병행하고 도수 치료를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뭐 0부터 10까지 있다면 뭐 6, 7 정도로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 병원을 권유드리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황을 저희가 체크해봤고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걸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이 목을 좀 올바르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 루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시면 네. 목 정렬에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건 하나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목 뒤에 이렇게 받쳐놓게 되면은 저희 완만한 C컬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목을 펴는다는 느낌보다 턱을 아래로 숙인다는 느낌보다는 저희 턱을 뒤쪽으로 당기면서 목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 주시면 깊은 목 근육까지 제대로 쓰여지면서 거북목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 5분, 10분이라도 평소에 자주 많이 반복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우리 강찬영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거북목 교정의 진짜 목표? 이 거북목을 왜 교정해야 되나 한번 알려주세요. 네, 거북목 교정은요, 단순히 목의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각도나 라인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외관적으로만 좋아 보일 뿐 건강함이, 편안함이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목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겠습니다. 거북목 교정의 핵심은 올바른 움직임을 몸에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때문에 좋은 교정은 특정 자세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에서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움직임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나의 자세를 잘 유지를 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교정운동 전문가 강찬영 전문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